의문론 의문의 체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의 체계를 보기 위해서는 일단 문법의 구조부터 좀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먼저 배우게 되는 의문 하면은 자음과 모음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시옷, 아 같은 친구들이 의문이 되겠죠. 이렇게 가장 작은 단위인 의문이 뭉쳐져서 음절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음절은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한 글자를 한 음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음절들이 모여서 의미가 생겨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린 그걸 단어라고 부릅니다. 음절이 모아져 있는 거죠. 그리고 단어들이 일정한 문장 구조를 가진 채 나열이 되면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이 문법도 의문론, 그리고 단어와 관련된 품사론, 형태론, 그 다음 문장과 관련된 문장론, 이 순서대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구조에 대해서 가볍게 살펴보았으니까 의문의 개념을 살펴보러 갑시다. 먼저 의문이라고 하면은 정의를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의미를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단위를 의문이라고 합니다. 의문이 의미를 구별해준다라는 지점은 이 최소 대립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최소 대립상이 뭐냐?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서요, 단 하나의 의문만 다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같은 단어의 쌍을 최소 대립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시로 달, 말 같은 걸 들 수 있겠죠. 지금 디귿과 미음이라는 의문 하나만 다르니까 의미가 달라져 버렸어요. 아, 그래서 의문이라는 것이 이렇게 단어의 의미를 구별해 줄 수 있는 단위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의문을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운이니까 음과 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먼저 음은 음소라고도 하고요. 이 친구를 우리는 교과서에서 분절 의문이라는 말로 더 자주 접하게 되었을 거예요. 즉, 분절, 하나하나 나누어서 떼어서 볼 수 있는, 눈에 볼 수 있는 의문이다. 자음과 모음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운 쪽도 봐야겠죠. 운소는 분절 의문의 반대말인 비분절 의문이라고도 하고요. 이 친구는 따로 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소리의 강약, 고저, 장단 같은 것들이 운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나 이 중에서도 장단이 바로 현대국어에서 인정하고 있는 운소이다. 예를 들어 소리의 강약은 중국어의 성조에서 드러나게 되고요. 죄송해요. 정정할게요. 소리의 고저가 성조로 드러나게 되고요. 소리의 강약은 영어의 악센트에서 실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운소보다도 우리는 이 음소, 특히나 자음과 모음을 따로 떼서 각각의 체계표와 각각의 특징들을 잘 알아둬야지만 뒤에서 배우는 의문의 변동을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자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음은요, 발음 기관에 의해서 공기가 이제 통로가 좁아지는 곳을 지나거나 혹은 막혔다가 다시 터져나가는 등 이런 친구들을 장애라고 부르거든요. 즉, 공기가 장애를 받으며 나는 소리가 자음이 됩니다. 그래서 자음을 같은 말로 장애음이라고도 이야기해요. 특징은 자음은 단독 발음이 불가능하다는 거, 반드시 모음과 함께 붙어야지만 발음이 가능합니다. 자음을 분류하는 기준 두 가지, 요거는 별표치고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음은 조음, 즉 음을 만들어내는 위치와 방법에 따라서 이 두 가지의 기준에 따라서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에 표를 함께 보면서 체계표를 보도록 할게요. 먼저 조음 위치부터 제일 입술 앞쪽에 있는 것부터 뒤로 가는 순서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입술 소리, 한자로 순음, 그 뒤에 잇몸 소리, 치조음, 센 입천장, 경국의 여린 입천장, 연국의 마지막 복청 소리를 후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렇게 5개가 위치로 나누어져 있고요. 조음 방법을 볼 건데요. 조음 방법은 먼저 파열음부터 유음까지를 쭉 묶어서 이 친구들은 입안에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구개음으로 분리가 됩니다. 혹은 구강음이라고도 해요. 자, 그리고 비음 같은 경우에는 소리에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코에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비강음이라고 분리할 겁니다. 자, 이 구강음을 4개로 나누어 놓은 걸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마지막에 있는 유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음과 2개를 같이 묶어서 문법에서부터 흔히 울림소리라고 이야기하죠. 노란 양말이라고 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자, 근데 한 가지 헷갈리지 말아셔야 될 것은 유음은 울림소리에 들어가지만 절대 비음이 아니라는 거. 비강음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 유자가 흐를 유자거든요. 르 발음해보면 알겠지만 혀가 이렇게 위쪽으로 솟고 그 혀를 가운데 두고 양 옆에 빈 공간으로 소리가 흘러나가면서 나는 소리라서 유음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자, 구강음의 유음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파열, 파찰, 마찰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열음은 소리가 파열, 터져 나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공기가 이 방향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 쭉 나가다가 특정한 좀 위치에서 한번 막히고 터져 나가는 소리다. 대표음으로는 브, 드, 그 같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체계표를 외우실 때는 대표음을 외워놓고 그 대표음의 된소리 그리고 거센소리 버전을 차례대로 외우는 게 체계표 암기할 때는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파열음에 대해서 알았으면 다음은 파찰음 한번 가볼게요. 파찰음 같은 경우는 파열음과 마찰음의 속성을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파열과 마찰의 합침으로 파찰음이라는 단어가 생겨나게 된 거죠. 자, 그럼 파찰음의 정의를 알려면 사실 마찰음을 먼저 보고 하는 게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아까 파열음이 소리가 막혔다가 터져 나가는 소리였다면 마찰음은 소리가 나가다가 일정 구간에서 통로가 좁아지면서 그 좁아진 통로에 공기가 스스스스 마찰하며 나가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파찰음은 2개의 속성을 전부 가지고 있어야겠죠. 공기가 나가다가 특정 구간에서 막혀요. 그리고 뚫리면서 공기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대표음으로는 즈라는 친구가 있어요. 즈 발음을 해보면 스보다는 뭔가 한번 막혔다가 나는 소리인데 그드브처럼 완전히 끊기는 음이 아니라 뭔가 뒤에 스 하는 스치는 소리가 나요. 즈, 즈. 그래서 이 즈가 파찰음의 대표음이 된다. 공기의 흐름을 도식화한 거에 따라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드브스, 즈, 그 다음에 흐 까지 전부 예사소리를 보았습니다. 예사소리는 한자어로 평음이라고도 불러요. 쌤이 그랬죠. 예사소리를 각각 위치와 방법에 따라서 알아둔 다음에 그 기본음을 가져다가 만들어진 된소리와 거센소리를 차례대로 보시면 된다. 된소리는 한자로 경음이라고 말하고요. 거센소리는 격음이라고 합니다. 한자어로 된 말을 알아두어야 하는 이유는 얘네들을 나중에 음음 변동에 가서 배우게 될 때 된소리 되기를 경음화 이렇게 한자로 바꿀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암기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 9개음, 즉 구강음의 평음, 경음, 격음까지 전부 다 살펴보았고요. 유음에는 리을이 하나 있고 마지막으로 비강음, 비음 3마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음, 니은, 이응. 이 친구들은 나중에 비음화나 유음화 때문에라도 꼭 알아두셔야겠죠. 각각의 위치를 한번 눈여겨봐 주세요. 그래서 느는 입술 소리, 느는 잇몸 소리, 으는 여린 입천장 소리입니다. 특히 요 으 같은 경우 생긴 것 때문에 목청 소리로 착각하시는 친구들이 많은데 목청 소리에는 흐 하나밖에 없다는 거. 자, 유음과 비음을 노란 양말 울림 소리로 묶어서 표현하고요. 그러면 반대말인 안 울림 소리는 나머지 파열, 파찰, 마찰음이 되겠죠. 밑에 구강 구조는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래쪽에 있는 분류 문제도 꼭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음을 전부 다 봤으니 다음은 모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모음은 날숨, 즉 나오는 숨이 목청을 지날 때 목청이 떨어 울리면서 나는 소리예요. 그럼 하나 알았어요. 우리 아까 자음을 배울 때는 장애를 받으면 하는 소리가 정의에 있었는데 모음에는 없죠. 그러니 모음은 장애를 받지 않습니다. 비장애음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모음은 정의 자체가 울리면서 나는 소리래요. 그럼 또 하나 알 수 있죠. 아, 모음은 전부 울림소리구나. 자, 모음을 또 2개로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단모음, 하나는 이중모음이에요. 단모음은 발음을 할 때요, 입술 모양이라든지 혀가 고정되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단모음이라고 하고, 이중모음은
말을 하는 동안에, 발음을 하는 동안에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바뀌는 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 같은 대표적인 단모음은 한번 입이 벌어지고 턱이 벌어지면 그대로 고정된 대로 소리가 나지만 야 같은 이중모음의 경우 입이 작게 다물어져 있다가 아의 형태로 벌려지죠. 야 이렇게 위치가 변화한다는 거. 자, 단모음은 10개가 있습니다. 단모음 체계표 외워볼게요. 아까 모음 같은 경우에도 정정, 자음 같은 경우에도 좋은 위치나 좋은 방법 같은 기준을 쌤이 꼭 외우라고 했었죠. 단모음을 나눌 때도 기준이 중요합니다. 모음에는 기준이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혀의 위치입니다. 혀의 위치가 앞쪽에 있으면 전설, 뒤쪽에 있으면 후설 모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음은 입술의 모양이에요. 입술이 평평하게 펴져 있으면 평순, 그리고 이렇게 주름이 지게 오 다물려 있으면 원순이다. 세 번째, 혀 높이. 이 친구가 굉장히 중요하죠. 혀가 고, 높고, 중간이고, 낮다. 그런데 발음을 해보면 알겠지만 입은 가만히 있는데 혀만 위, 중간, 아래로 가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도대체 혀 높이는 뭘 얘기하는 거냐? 사실 혀 높이는 턱에 벌어진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모음이면 턱이 적게 벌어지는 거고요. 중모음이면 그보다는 조금 더 벌어진 거. 마지막 저모음은 턱이 완전히 벌어지는 모음이에요. 왜냐하면 턱이 더 아래로 벌려질수록 이 아래턱 쪽에 붙어있는 혀는 상대적인 위치가 점점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에 같은 경우 턱이 많이 벌어지고 혀가 아래쪽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3가지의 기준을 알고 난 뒤에는 암기 팁을 이용해서 한 번에 외워버리면 되겠죠. 키위 제외해. 키위는 싫어. 대신에 나는 금붕어가 좋아. 이렇게 10개의 단모음 체계표를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위라든지 왜 같은 경우에 우리가 발음을 할 때요. 위, 왜, 입술 모양이 바뀌는데요? 이거 이중모음 아닌가요? 싶단 말이에요. 이 친구는 예전에는 처럼 입술 모양을 변화하지 않고 발음하는 게 원래 맞는 발음이었는데 이게 단모음 체계표로 굳어진 뒤에 사람들이 발음하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위, 왜 같이 이중모음처럼 발음하는 게 굳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발음할 때는 마치 이중모음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체계표에 있어서는 단모음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위나 왜가 단모음이 아니라고 생각해 버린다면 이걸 외우지 않고 단순히 이중모음은 입의 모양이 바뀌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위, 왜를 봤을 때 이중모음이라고 착각하기가 쉽겠죠. 꼭 외우셔야 된다는 거. 자, 다음은 이제 진짜 이중모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중모음 발음할 때 입술의 위치라든지 입술의 모양이라든지 혀의 위치가 바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중모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요거를 먼저 봐야 돼요. 이중모음 이퀄 바로 단모음이라는 친구와 단모음이라는 친구가 합쳐져서 이중모음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반모음이 뭐냐? 이름 그대로 반만 발음하는 거예요. 그냥 이가 아니라 오가 아니라 오 이렇게 짧게 반만 발음합니다. 그래서 반모음을 표시해 줄 때는 이 위에다가 이렇게 반달 모양의 표시를 남겨요. 이게 바로 반모음 표시라는 거. 그리고 오 반모음도 있고 우 반모음 이렇게 3개의 반모음이 존재합니다. 이 반모음들과 우리가 아까 위에서 배웠던 10개의 단모음이 합쳐지면서 이중모음이 만들어져요. 자, 이중모음을 또 2개로 분리를 해놨어요. 상향과 하향이 존재하죠. 상향은 반모음이 앞에 오고 뒤에 단모음이 결합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반모음 이가 오고 이 뒤에 단모음 아가 왔어요. 그럼 이를 짧게 발음하고 뒤에 연달아 아를 발음하죠? 야라는 이중모음이 만들어집니다. 반모음이 앞에 왔기 때문에 상향이에요. 이 계열 말고 오나 우 계열도 한번 살펴볼게요. 위쪽에 이렇게 반달 표시를 남겨주셔야 돼요. 오라는 단모음에다가요. 단모음 아를 결합해 봅시다. 그럼 오를 짧게 발음하고 와가 되죠. 얘도 역시나 반모음이 앞에 왔기 때문에 상향입니다. 그럼 반대인 하향은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단모음이 앞에 오고 그 뒤에 단모음이
따라 붙는 형태겠죠. 이 형태는 우리 지금 현대국어의 이중모음에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의만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으라는 단모음 뒤에 반모음 이가 붙어서 의 이렇게 발음하게 된다. 자, 별표 부분 잘 보셔야 돼요. 평가원 그리고 EBS에서는요. 그리고 아마 이제 바뀌게 된 교육 과정에서도 문법에서는 이 이중모음의 음운 개수를 2개라고 취급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반모음을 하나의 음운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얘도 한 개의 음운이다. 즉, 과라는 음절의 음운의 개수를 말해봐 라고 하면 3개라는 거죠. 3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자음인 기역, 반모음 오, 단모음 아 이렇게 분리할 수 있다는 거. 이 음운의 개수 같은 경우에 자음에서는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앞으로 한 번만 돌아올게요. 요 된소리 같은 경우 있잖아요. 생긴 게 마치 자음 2개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된소리는 한 개의 음운입니다. 그리고 이중모음 같은 경우 2개의 음운이다. 이렇게 헷갈릴 만한 각각 자음과 모음에서 음운의 개수 헷갈릴 만한 개념을 정확히 짚고 가셔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모음도 끝이 났고요. 마지막으로 운소, 즉 비분절 음운을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국어에서는 소리의 장단, 즉 소리의 길이가 유의미한 운소로서 기능을 한다고 했어요. 동일한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도요. 길이가 달라지면 뜻의 차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말은 길게 발음하죠. 말씀 할 때 그 말이고요. 짧게 발음하면 동물이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아래쪽에 있는 표는 쌤이 대표적으로 이제 장단에 따라 의미가 구별이 되는 단어들을 정리를 해봤어요.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고요. 요 2번째에 있는 네모가 운소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가 된다. 긴 소리가 단어의 첫 음절, 즉 첫 글자에서만 실현이 될 거예요. 그 말은 원래 긴 소리를 가진 친구더라도 2번째 음절 이하에 오게 되면은 짧게 발음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시를 하나 적어놓고 넘어갈게요. 자, 하늘에서 눈이 내립니다. 그랬을 때 눈은, 날씨의 눈은 원래 길게 발음해야 돼요. 즉 요게 장음 표시입니다. 길게 발음하는 게 맞는데 만약에 눈이 앞에 첫이라는 말이 붙는 바람에 2번째 음절 이하에 오게 되었다. 그럼 이때 그냥 첫 눈. 자, 죄송해요. 발음 자체를 적어야 되니까 비음화까지 일어난 첫눈 이렇게 발음하게 된다. 포인트는 저 뒤에 있는 눈을 장음으로 발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째 음절 이하에 올 때는 긴 음도 짧은 소리로 발음을 하면 된다. 여기까지 하시면은 이제 음운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은 전부 다 잡은 상태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배운 음운을 토대로 음운의 변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음운의 변동이 무엇이냐? 음운의 변동은 우리가 발음할 때 적혀있는 표기와 다르게 발음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도대체 어떤 규칙적인 현상에 의해서 표기와 발음이 달라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배우는 게 바로 음운의 변동입니다. 자, 음운의 변동은 크게 4개로 구분할 수가 있죠. 교체, 탈락, 축약, 첨가입니다. 자, 앞쪽에 빈칸에다가 이 교체, 탈락, 축약, 첨가를 음운의 개수에 따라서 한번 정의를 내려볼게요. 음운의 개수. 자, 각각 교체, 탈락, 축약, 첨가에 뭐뭐뭐가 있다는 건 이 뒷장부터 배우게 될 거예요. 음운의 개수에 따라서 분리를 해보겠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먼저 교체의 경우 우리 왜 팀에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팀원의 숫자를 늘리자는 얘기가 아니죠. 줄이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인원수는 유지하되 사람을 바꾸자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체는 자음이라든지 모음 같은 음운이 바뀌긴 했지만 음운의 개수의 변동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2번째, 탈락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지죠. 탈락은 개수가 하나가 줄어들게 되는 현상이에요. 자, 3번째, 축약, 4번째, 첨가가 있는데요. 조금 더 쉬운 첨가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말 자체가 첨가잖아요. 그러니 개수가 하나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축약 같은 경우는 축약, 줄어든다는 뜻이니까 당연히 개수가 하나 줄어들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탈락과 축약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탈락은요. A랑 B라는 음운이 인접해 있을 때, 즉 둘이 가까이 붙어 있을 때 A나 B 중에 하나가 탈락해서 A만 살아남나요. 그런데 축약은 A랑 B가 인접해 있으면 하나로 줄어들 때 C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축약과 탈락의 차이점이라는 거. 자, 개수에 대해서 정리를 다 하셨으면은 넘어가서 우리 교체부터, 교체 총 5가지의 법칙이 있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음운의 개수가 변화하지 않는 교체입니다. 자, 받침에 관련된 아이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이 친구는 아주 중학교 때부터 익숙하게 본 친구라서 어렵지 않게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무슨 뜻이냐? 우리가 표기에는 사실 거의 표기할 수 없는 음운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자음들은 전부 받침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음절의 끝소리라는 말이 바로 받침과 관련된 말이다 이거거든요. 표기에는 큰 제약이 없는데 발음에는 제약이 아주 세게 걸려 있어요. 정의를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 이 가느다란 물방울 7개의 자음으로만 발음되는 현상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기와 관련된 거 아니고 발음과 관련된 현상입니다. 그래서 아래 표 보시면 알겠지만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이런 아이들은 적혀있는 그대로 발음하시면 돼요. 그런데 키읔, 시옷, 지읒, 피읍 같이 발음할 수 없는 자음들이 오면 이 친구들을 정말 발음할 수 있는 대표음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야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중에 하나로 바꿔서 발음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같은 말로, 즉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이 되냐? 음절 말, 여기까지는 음절의 끝소리란 뜻이죠. 평, 파열음, 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화는 되다라는 뜻이고요. 평, 파열음은 우리 아까 앞에 자음 체계표 봤던 거 기억나시죠? 파열음, 그드브 중에서 평음, 즉 예사소리인 아이들, 그드브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즉 음절 말에 어떤 이상한 자음이 와버렸어. 그러면 이 친구를 있는 그대로 발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그드브 중에 하나로 교체해주면 된다. 비음이나 유음 같은 경우는 적혀있는 그대로 발음하면 된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받침과 관련된 걸 봤으니 이번에는 인접해 있는 음운과 관련된 친구들을 봐보도록 합시다. 쌤이 방금 뭐라 했죠? 인접한 음운과 관련된 현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때 인접이라는 건 가까이 있다란 뜻이죠. 뭘 얘기하냐? 앞말의 받침과 뒷말의 초성 관계를 인접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국, 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적을 때는 국, 물 이렇게 따로따로 묶어서 적게 되지만 발음을 할 때는요. 사실 순서대로 발음이 나요. 국, 물 이 순서대로 발음이 나는데 지금 인접해 있는, 즉 가까이 붙어 있는 자음쌍이 이렇게 딱 하나 존재하는 거 보이죠? 앞말의 받침과 뒷말의 초성은 발음할 때 붙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접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 둘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동화 현상을 한번 살펴볼게요. 동화는 같게 되다 라는 뜻이에요. 물론 뭐가 같게 될지는 우리 비음화와 유음화를 살펴보면서 한 번 더 얘기해 봅시다. 비음화, 일단 이 자음동화 안에 비음화와 유음화라는 게 존재하는 건데요. 첫 번째 비음화부터 살펴볼게요. 말 그대로 비음이 아닌 것이 비음이 되는 현상을 비음화라고 하겠죠. 케이스를 3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드, 브 같이 이런 예사소리가 앞말에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뒷말에 느, 무라는 비음이 왔습니다. 이랬을 때 이 그드브가 비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바뀔 때 포인트는 뭐냐면요. 조음의 위치는 가만히 둔 채로, 즉 조음 위치는 변화하지 않고 오로지 방법만 변화를 겪고 있어요. 어디에서 어디로? 예사소리에서, 즉 파열음이었죠. 파열음 예사소리에서 비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다. 자, 3번째 경우가 쉬우니까 3번째 경우를 먼저 볼게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앞에 비음이 와요. 그리고 뒤쪽에 리을이라는 유음이 옵니다. 그러면 요 유음이 니은이라는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도 비음화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유음이 비음이 된 거다. 역시나 르와 느는 조음 위치가 똑같이 치조음이기 때문에 잇몸 소리이기 때문에 조음 방법만 바뀌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드브랑 르가 만났어요. 그드브는 예사소리고 르는 유음이란 말이죠. 그럼 지금 인접해 있는 두 자음 중에서 비음이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비음화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르가 느로 바뀌면서 그럼 왜 바뀌어요? 관습적으로 바뀝니다. 바뀌면서 이것이 영향을 미쳐서 앞에 있는 예사소리도 비음으로 바뀌게 돼요. 즉 둘이 서로한테 영향을 줘서 둘 다 바뀌는 거죠. 여러분들 교재에는 올바르게 나와 있을 텐데 지금 이 교재에는 오타가 있죠. 즉 보세요. 둘 다 서로 영향을 미쳐서 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경우가 바로 상호 동화가 되고요. 그럼 나머지 순행과 역행은 무슨 뜻이냐? 우리 글을 읽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죠. 그러니까 순서대로란 뜻은 사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향하면 순서대로인 거란 말이에요. 즉 앞쪽에 있는 게 뒤에 영향을 미치면 순행, 반대로 뒤에서 앞으로 영향을 미치면 역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 그드브 뒤에 느무라는 비음이 와서 앞에 게 바뀌었죠. 역행동화에 해당이 되고요. 세 번째 케이스, 앞에 비음이 오고 뒤에 유음이 와서 이 유음이 바뀌는, 즉 앞에 걸로 인해 뒤에 게 바뀌었으니까 세 번째가 순행동화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비음화는 끝. 즉 비음화는 조음 위치에는 변화가 없고 방법만 같게 되는 현상이다. 자, 다음 유음화. 유음화는 조금 더 쉽죠. 원래는 리을, 유음이 아니었던 것이 유음의 영향을 받아서 유음이 될 거예요. 대표적으로 니은이라는 친구가 유음의 영향을 받아서 유음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을 뒤에 니은이 오면 뒤에 오는 니은이 리을로 바뀌거나 혹은 리을 앞에 니은이 왔을 때도 이 니은이 유음의 영향을 받아서 리을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순행, 2번 같은 경우에는 역행동화가 된다. 자, 이 울림소리들 간의 힘의 관계를 한번 부등으로 표시를 남기게 되면요. 느라든지 느가 가장 힘이 세고요. 죄송해요. 느라든지 으가 가장 힘이 세게 되고요. 이것보다 강한 게 리을, 약한 게 리을, 그리고 이 리을보다 약한 게 니은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비음화 세 번째 케이스 기억나시죠? 무나 으가 리을을 만나면요. 얘네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얘가 비음화로 니은으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데 리을이랑 니은이랑 만나게 되면 리을의 힘이 조금 더 세기 때문에 이 니은이 유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힘이 조금 더 센 파 쪽으로 유입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왜 우리 조폭 같은 경우에도 무슨 파가 있습니다. 야, 너네 파, 우리 파로 들어와라고 할 때 당연히 힘이 더 센 파 쪽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것처럼 힘이 더 센 쪽으로 동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뒷장에 있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순행과 역행 그리고 상호 동화에 대한 정리입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국외음화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앞에 자음 동화는요. 자음과 자음끼리 서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국외음화는 모음과 자음 사이에, 자음과 모음 사이에 일어나는 동화 현상입니다. 자, 이름이 국외음화잖아요. 그러니 되기는 되는 건데 뭐가 되는 거냐? 국외음이 됩니다. 앞에 하나 추가해주면 좋아요, 사실. 경국외음이 되는 거예요. 경국외음의 대표음이 뭐 있었죠? 즈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보시면 드나 트가 트는 치조, 즉 잇몸에서 나는 파열음이었습니다. 이라는 모음을 만나게 되면은 지치라는 경국외음으로 바뀌게 돼요. 자, 그런데 결과물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위치도 바뀌었고요. 방법도 바뀌었죠. 그래서 국외음화의 포인트는 조음의 위치와 방법이 모두 바뀌는 현상입니다. 둘 다 변화한다는 거. 아까
비음어나 유음어는 위치는 그대로였었죠. 그런데 국외음어는 둘 다 바뀔 겁니다. 자, 국외음어 여기서 끝내면 참 좋을 텐데 아주 복잡하게도 국외음어는 특정한 조건이 또 딸려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 바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가 만나는 관계에서만 발생하는 효과라는 거예요. 자, 이걸 알려면 실질과 형식 형태소가 뭔지 알아야겠죠. 아래쪽에 형태소 구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질 형태소, 일단 형태소가 무엇이냐? 형태소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과 같은 경우에 사과를 사랑, 과랑 나누게 되면 의미가 사라지죠. 얘네는 무조건 사과 이렇게 붙어 있어야지만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게 돼요. 자, 달리다 같은 경우 볼게요. 물론 달리다 자체 의미가 있죠. 그런데 얘를 더 분리할 수는 없냐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왜냐? 달리까지만 봐도 달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달리고, 달리며, 달리니처럼 뒤에 말을 바꿔도 의미는 계속 유지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다라는 것은 이제 문법적으로 이 문장을 끝내준다라는 문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도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즉, 달리다의 경우 형태소를 분리하게 되면 달리 플러스 다 이렇게 형태소가 구분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달리다의 달리 부분에는 run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죠. 실질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런 형태소를 실질 형태소라고 부르고요. 다 같은 경우는 문장을 끝내는 문법적 기능만 존재한다고 했었죠. 형식적이고 문법적인 기능만 하는 것을 형식 형태소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 형태소에는 명사라든지 뭐 용언의 어간, 즉 여기 부위는 요 달리 같은 애들을 어간이라고 하거든요. 바뀌지 않는 부분이죠. 어간에 실질 형태소가 들어가고요. 형식 형태소로는 다 어간 뒤에 붙는 이 친구를 어미라고 부르게 됩니다. 즉 어미도 형식이고요. 조사, 사과, 가 있다 했을 때 그 가 같은 경우도 형식이고요. 나중에 이제 단어를 조합할 때 배우게 되는 이 접사 같은 경우에도 형식 형태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는 형식 형태소다. 자, 다시 국외음화로 돌아와서 즉 국외음화는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가 만나는 과정에서만 발생해요. 대표적으로 체언과 조사가 합쳐질 때 국외음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밭이라는 명사, 즉 실질 형태소가 있고 이 뒤에 이라는 조사가 붙어서 밭이라고 표기하고 발음을 적어 볼 거예요. 앞쪽이 실질이고 뒤쪽이 형식 형태소죠. 그렇기 때문에 국외음화가 발생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티귿과 이가 만나게 되는 경우니까 치읓으로 변해서 밭이라고 발음하는 게 제일 맞는 발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실질과 실질이 결합하는 형태도 있을 거죠. 이때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다. 한번 살펴볼게요. 밭 플러스 이랑, 이게 조사 이랑이 아니라 명사로 이제 고랑 이랑, 그 밭에 움푹 파여있고 볼록 솟아있는 부분을 이랑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 명사와 명사가 붙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절대 밭이랑이라고 발음하지 않아요. 왜냐? 국외음화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실질 플러스 뒤에 형식이 와야 되는데 똑같이 실질이 왔으니까. 이 경우에는 다른 음운 변동이 일어나서 반니랑이라고 발음이 되는데 왜 어째서 이게 반니랑이라 발음되는지는 뒤에 있는 모든 변동 현상들을 다 배워야지 알 수 있으니까 지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있는 것도 꽤나 중요해요. 이제 받침 디귿 뒤에 이뿐만 아니라 히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결합하게 되는 경우에 지금은 교체를 배우고 있죠. 사실 뒤에 가서 축약을 배울 때 뭐를 배우게 되냐, 이 디귿과 히읗이 만나게 되면요 거센 소리인 티읕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티귿이랑 그러면 뒤에 있는 이랑 만나게 되죠. 이때 국외음화가 발생해서 치라고 발음하게 될 거예요. 자, 예시를 통해서 무슨 말인지 한 번 더 볼게요. 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살펴보려고 봤더니 지금 앞말에 지금 받침인 디귿이랑 그다음에 뒷말의 첫 소리인 히읗이랑 만나면서 거센 소리 내기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밭힘이 돼요. 그런데 밭까지는 실질이고 여기 있는 힘은 형식이거든요. 어머, 실질과 형식이 만나는데 지금 이 디귿과 히읗이 만나는 바람에 디귿이 됐고 그게 이랑 만나죠. 즉 국외음화가 적용이 되는 조건을 달성한 겁니다. 즉 국외음화 적용시켜줘서 받침 이렇게 발음을 한 번 더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드 뒤에 이뿐만 아니라 드 뒤에 히가 와서 티가 되는 경우에도 국외음화의 조건이 성립이 된다면 언제든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동화와 관련된 현상들은 전부 다 봤고요. 이번에는 교체에 있어서 된소리 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된소리 되기, 한자어로는 경음화라고도 이야기해요. 원래 이제 된소리가 아니었던 예사소리인 그드브 스즈가 된소리로 바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즉 어떤 환경에서 된소리가 되는지를 봐야겠죠. 실천 양상이 총 4가지가 있는데요. 내신용이라면 이 4개를 전부 다 암기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첫 번째 경우만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 경음화에 대한 문제를 낼 때 뒤에 있는 2, 3, 4는 다 보기로 제시를 해주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물론 한 번쯤은 꼭 읽어두시는 게 좋긴 합니다. 자, 첫 번째, 요거는 무조건 암기야. 받침이 그드브고 그 뒤에 오게 되는 초성이 그드브 스즈라면 요 그드브 스즈가 끄뜨브 스즈라고 발음이 나게 됩니다. 뭐 쉽게 외우려면 구두방에 구두방 사장님이 들어가면 구두방 사장이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 용언의 어간. 아까 말했지만 활용할 때 바뀌지 않는 부분이 어간이라고 했죠. 뭐 달리, 먹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어간의 받침이 니은이나 미음, 리을, 비읍 같은 아이들이 왔어요. 그리고 이 뒤에 연결되는 어미, 즉 바뀌는 그 문법적 기능을 하는 부분이에요. 어미가 그드스즈로 시작하는 경우에 이 그드스즈를 된소리로 발음하게 됩니다. 앉고, 신다, 읽고 같은 경우가 그 경우가 되겠죠. 다음 세 번째, 한자어 리을 받침 뒤에 연결되는 드스즈는 된소리로 발음합니다. 일단 한자어여야 하고요. 앞에 말이 받침이 리을인데 뒤에 드스즈가 오면 발동, 갈등, 발전 이렇게 된소리로 발음하게 된다. 네 번째, 관형사형 어미인 을 뒤에 연결되는 그드브스즈 된소리로 발음하게 될 겁니다. 관형사형 어미는 무슨 말이냐? 어미이기 때문에 이제 어간 뒤에 붙어서 뒤에 오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게 잠깐 역할을 바꿔주는 친구들이 관형사형 어미였죠. 이 뒤에 그드브스즈가 오면 할 것을, 할 바를, 마실 것을 이렇게 된소리로 발음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음화는 요 실현 양상을 내신의 경우는 암기해주는 게 제일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자, 교체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반모음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친구는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중모음을 2개의 음운으로 처리하게 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그리고 그래서 수능 특강에서 되게 강조하고 있는 음운 변동 현상입니다. 원래 옛날에는 이걸 모음 축약이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오랑 아랑 만나서 와 되는 거, 이거 모음 축약이다. 이렇게 봤는데 이제는 이걸 교체, 반모음어로 봅니다. 자, 오랑 아랑 만나서 와가 되는 경우 어떻게 보냐? 이 오라는 단모음이 오라는 반모음으로 교체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교체되고 나면 반모음이랑 단모음이 만나서 이중모음인 와가 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이 뒤는 변동으로 현상을 안 해도 괜찮은 거죠. 설명을 안 해도. 자, 다음 이 플러스 어가 여가 되는 거. 가지 플러스 가져라고 바뀌는 현상. 도대체 무슨 현상이냐? 이 앞에 오는 이라는 단모음이 반모음 이로 바뀌어서 결합이 돼서 이중모음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의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의가 오고 뒤에 오는 이 이가 단모음이었던 이가 반모음으로 바뀌면서 이중모음 의로 형태가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모음이었던 것이 이제 반모음이 되는 현상이 반모음화구나. 그래서 옛날에는 모음 축약이었던 걸 지금은 교체로 설명하게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반모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예외도 존재해요. 딱 한 가지의 예시인데요. 바로 왜 플러스 어입니다. 이걸 우리는 되어 때문에 되게 익숙하게 알고 있죠. 우리 되어를
라고 합쳐서 발음할 수 있고 또 합쳐서 표기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자, 이 경우도 내가 왜 플러스 어가 왜가 되었다라는 걸 교체 현상으로 설명하고 싶은데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냐? 얘가 단모음 이로 변해도 말이 안 되고 반모음 오나 우로 바뀌어도 뒤에 오는 이 어랑 결합해서 뭔가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 플러스 에여야 하는 거잖아요. 반모음 오 플러스 에. 그런데 그러면 두 개 다 바뀐 게 되는데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얘는 반모음화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그냥 설명할 수 없는 예외다 라고 이제 수능 특강과 평가원에서의 입장은 그냥 설명할 수 없는 예시다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만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뒤쪽에 확인 문제 꼭 풀어보시고 아래쪽에 있는 정답으로 채점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축약을 전부 다 봤으니까 다음으로는 탈락을 보도록 할게요. 의문의 개수가 하나 줄어들 거예요. 우리 아까 봤던 교체에서도 받침과 관련된 걸 첫 번째로 봤죠. 그러니 탈락도 받침과 관련된 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음군 단순화예요. 이름부터 풀이를 하는 게 좋겠죠. 자음, 군, 즉 두 개 이상이란 뜻입니다. 무리예요, 무리. 자음 무리가 단순화된다. 즉 두 개였던 자음이 하나가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것도 역시 받침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음절의 끝에 겹받침, 즉 자음군이 올 때요. 그 두 자음 중 하나가 탈락하는 현상이 자음군 단순화가 됩니다. 자, 이 규칙을 외우실 때 일단 기본값은 둘째 자음이 탈락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 1등만 알아주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나란히 있을 때 당연히 첫 번째 거 살려주고 2등이 빠지는 게 맞는 거죠.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바로 고모편이에요.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 즉 요 고모편은요. 편 들어줘야 되잖아요. 즉 고모편, 기역, 미음, 피읍을 살리고 즉 앞에 것을 탈락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닭 같은 경우에 dark이 아니라 닭 이렇게 발음해줘야 된다. 자, 그러니 첫 번째 자음이 탈락하는 이 고모편을 암기해주고 그 외에 있는 나머지 겹받침 모두 둘째 자음이 탈락한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하지만 역시나 또 다른 예외도 존재합니다. 근데 예외가 3개밖에 안 되니까 이것도 암기하는 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첫 번째, 우리 리을 기억 같은 경우 고모편에 있는 고이니까 사실은 리을이 탈락하고 기억이 살아남는 게 맞죠. 그런데 이 뒤에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은 기억이 살아남게 되면 기억을 2번 발음해야 되잖아요. 너무 낑기는 거야. 그래서 이 경우는 특별하게 앞에서 리을을 발음하게 됩니다. 즉 막다의 경우에는 원래 고모편의 그 순서대로 그냥 막다 리을을 탈락시키면 됐는데요. 이 리을 기억 뒤에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는 경우에 리을을 탈락하고 막고 이렇게 발음하면 기역 2번 발음이 너무 부담스러워. 그래서 말고 이렇게 뒤에 오는 기역을 날려주게 된다. 이게 첫 번째 예외였고요. 두 번째입니다. 밥다인데요. 이 친구는 오히려 쉬워요. 그냥 외워버리면 돼요. 밥다를. 리을 비읍이니까 뒤에 걸 날리고 원래는 발다가 맞는 건데 밥다라는 이 용언, 이 아이만 그냥 유일하게 비읍으로 발음합니다. 그냥 얘는 밥다, 밥고예요. 무조건. 세 번째, 넙죽하다, 넙둥글다, 넙적하다도 리을 비읍이니까 사실은 리을로 발음하는 게 맞는데 요 세 단어는 비읍으로 발음하는 것이 이제 예외적으로 원칙이 된다. 넙죽하다, 넙둥글다, 넙적하다. 첫 번째의 경우에는 이 리을 기역 뒤에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라는 조건이니까 굳이 지금 쌤이 예시로 든 요 맞고 말고도 읽고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서 읽고 이렇게 발음이 난다는 거. 나머지 2번이랑 3번의 예외는 단어 자체를 외우면 쉽다는 거. 넘어가서 다음 탈락을 보도록 할게요. 자, 받침에 관련된 걸 끝냈습니다. 이제 자음 탈락을 살펴볼게요. 자음 탈락은 2개만 기억해주세요. 리을과 히읗이 탈락하게 될 겁니다. 그럼 먼저 리을 탈락부터. 자, 갑자기 리을을 탈락할 거예요. 그러면 탈락되는 경우가 2가지가 있다는 걸 지금 표로 확인할 수가 있죠.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용언의 받침이, 즉 내가 어떤 동사라든지 형용사를 쓸 건데
그 용언의 어간의 받침이 리을이에요. 그리고 뒤에다가 내가 어미를 갖다 붙일 건데 걔네가 니은이나 비읍, 시, 오 같은 아이들로 시작을 하게 되면 이 리을 받침이 싹 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날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 날다, 어간이 날이기 때문에 리을로 끝나죠. 근데 이 뒤에 니은, 니 라는 어미를 붙이면 날니가 아니라 나니라고 발음하게 됩니다. 심지어 발음 플러스 표기까지도 리을을 뺀 채로 표기를 하게 되죠. 리을 탈락이 큰 특징인데요. 표기에 반영이 됩니다. 우리 앞에 봤던 비음화 같은 경우 국물을 국물이라고 발음한다 해서 적을 때 이응으로 적지 않죠. 적을 때는 기억으로 적고 발음할 때만 이응으로 비음화를 일어난 채 발음하게 돼요. 그런데 리을 탈락은 표기도 리을을 빼고 표기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요.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 이 리을이 뭐 느드스즈 뒤에서 앞에서 탈락하게 된다는 거. 새로운 단어를 만들다 라는 의미는 파생어라든지 합성어를 만드는 경우를 말하겠죠. 즉 복합어를 만들 때. 이 복합어나 파생어, 합성어 같은 경우는 형태론 할 때 더 자세히 다루게 되겠죠. 그러니까 나무 하나 있는 거 아니고 사과나무 이렇게 어떤 어근과 어근을 합쳐서 단어를 만들게 될 때 리을과 느드스즈가 만나면 리을이 탈락할 거다. 대표적으로 소나무, 원래는 솔 플러스 나무인 건데 리을이 탈락되는 거다. 리을 탈락은 표기에 반영이 되니까 적을 때도 소나무. 활살, 딸님 전부 리을이 탈락돼서 화살과 따님의 형태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 이게 리을 탈락이었고요. 히읗 탈락에서부터는 조금 더 단순해져요. 히읗 탈락은 용언의 어간이 히읗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이게 무슨 말이죠? 즉 초성이 이응이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시작하는 어미가 따라 붙을 때요. 히읗이 탈락할 겁니다. 그리고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게 리을 탈락과의 차이점. 조아 같은 경우에 받침이 히읗이에요. 이 뒤에 아, 즉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가 오면 표기할 때는 히읗을 적어주겠지만 발음할 때는 히읗을 날리고 조아라고 발음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히읗 탈락이 될 거예요. 자, 자음 탈락 두 가지를 봤으니까 다음으로는 모음 탈락을 보겠습니다. 모음 탈락도 두 가지가 존재해요. 하나는 의 탈락, 또 하나는 동음 탈락입니다. 자, 의 탈락. 용언의 어간이 의로 끝나고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의가 사라집니다. 끄 플러스 어 하면 의가 날아가서 꺼가 된다는 거. 다음 동음 탈락은 같을 동자예요. 즉 같은 음이 탈락합니다. 아나 어로 끝나는 어간 뒤에 똑같이 아나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을 때요. 음이 동일하기 때문에 두 개 다 발음해야 될 필요가 없거든요. 가아, 건너었다 이렇게 표현할 필요 없으니까 가, 건넜다 이렇게 하나의 음을 탈락시킨다는 거. 자, 이 의탈락에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람들이 되게 많이 헷갈려하고 틀리는 단어 중에서 잠궈라는 말이 있죠. 잠궈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에요. 왜냐? 가가 맞는 말이기 때문이죠. 이유가 뭐냐? 사실 잠가의 기본형, 즉 어가는 잠구가 아니라 잠그이기 때문이에요. 잠그 플러스 아 하면은 의가 탈락하는 조건이 달성이 되니까 의 탈락시키고 잠가라고 발음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적혀있는 걸 보면 알겠지만 모음 탈락 역시나 마치 리을 탈락처럼 표기에 전부 반영이 됩니다. 적을 때도 의나 같은 동음을 없앤 채로 표기하고 발음도 똑같이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더 잠궈 같은 말, 담궈 이런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전부 잠그다, 담그다에서 온 거니까 잠가, 담가 이렇게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자, 아래쪽에 확인 문제도 풀고 채점해 보시길 바랍니다. 탈락까지 봤으니 다음은 축약이에요. 탈락과 축약의 차이점을 짧게 말씀을 드렸었죠. 둘 다 의문의 개수가 하나씩 줄어들지만 축약은 줄어들면서 전혀 다른 의문으로 변화하게 될 거다. 자음 축약과 모음 축약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음 축약은요. 예사소리 그, 드, 브, 즈
이 친구들이 흐를 만나게 되면 거센 소리인 크트푸츠가 됩니다. 거센 소리 되기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자음축약은 거센 소리 되기다. 그리고 이걸 한자어로 바꾸게 되면 격음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된 소리 되기가 경음화였으니까요. 자, 이 친구는 표기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 그런 변동 현상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 좋다. 보시면 적을 때는 현상이 안 일어난 채로 적죠. 그런데 지금 히읗이랑 디귿이랑 만났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발음이 날 거라는 거. 위치와 상관없이 발생한다는 건 히읗이 뒤에 오든 앞에 오든 이 그드부즈를 만나기만 하면 그 그드부즈가 크트푸츠로 변화하게 된다는 거. 다음 모음 축약 한번 볼게요. 모음 축약은요. 단모음이 축약돼서 다른 단모음이 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앵간히 옛날에 이제 모음 축약으로 설명했던 것들을 지금은 반모음화로 설명한다고 아까 교체해서 이야기를 꺼내 드렸었죠. 그런데 모음 축약이 그럼 완전 사라졌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단모음에 단모음이 붙어서 단모음이 되는 현상이에요. 자, 오나 우 단모음이죠. 이 단모음이죠. 얘가 합쳐져서 이중모음이 됐었더라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교체라고 보셔야 돼요. 왜? 단모음 하나죠. 단모음 하나지. 그런데 이중모음이 됐으니까 의문의 개수 2개죠. 즉 의문의 개수의 변화가 없었네? 교체다 라고 봐야 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단모음과 단모음이 만났는데 왜, 위, 우리 요거 단모음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왜랑 위 하나가 됐네? 숫자 하나로 세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가 줄어들었어. 그런데 하나가 탈락한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의문인 왜나 위로 바뀐 거기 때문에 이건 축약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보이다 같은 경우 우리 되다라는 말로 줄여서 쓸 수 있는데 이 경우가 바로 모음 축약에 해당되는 경우다. 그래서 이 반모음화랑 반모음 첨가, 모음 축약 요 세 개를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쉽게 생각하면 단모음 플러스 단모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하나였던 게 또 다른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2개가 됐어요. 의문의 개수의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였던 게 하나를 만났는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개수가 하나 줄어들었죠. 이 경우엔 축약으로 본다. 자, 그럼 중간에 있는 저 첨가는 뭐냐? 첨가 현상을 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서 그러면 첨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첨가에서는 요 니은 첨가 현상, 이 친구가 가장 중요한 현상이 되겠죠. 자, 요 확인 순서를 꼭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 이 현상은요. 2개의 형태소나 단어가 합쳐지는 복합어일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뒤에 암기는 이 확인 순서에 따라서 암기를 하시면 되거든요. 일단 해당 단어가 복합어인지 확인해요. 단어 2개가 합쳐져 있는 건지. 자, 그리고 결합하게 되는 요 앞에 말에 받침이 있는지를 봅니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뒤에 단어가 모음으로 시작, 즉 초성이 이응이고 빈자리고 모음으로 시작하는지를 봅니다. 그런데 그 모음이 뭐 또는 뭐여야 되냐? 이 또는 이계열 이중모음이죠. 야여, 유요인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2개 다 조건이 달성이 됐다. 그러면은 요 비의 초성 빈자리였잖아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게 된다? 니은이 첨가되는 게 바로 니은 첨가 현상이다. 예시를 통해 한번 볼게요. 식용유, 식용, 먹을 수 있다 의미 가지고 있고요. 유, 기름 유자죠. 즉, 요 식용유는 복합어가 됩니다. 합성어가 되겠죠. 자, 앞에 말의 받침 이응으로 존재해요. 그리고 뒤에 말은 이응으로 시작하니까 즉 모음으로 시작하는 게 되죠. 그런데 그 모음이 이 또는 야여, 유요 중에서 유에 해당합니다. 조건이 달성이 되네요. 그러면 발음 한번 해보시고 여기다가 지금 니은이 들어가도 되나? 식용유, 우리 그렇게 발음하죠. 그래서 식용유라고 발음하면 된다. 여기 앞에 있던 기억이 위로 올라간 건 뒤에 가서 배울 연음 현상 때문입니다. 걔는 의문의 변동 현상은 아니에요. 뭐 또 다른 예시로 신여성, 이 경우도 요 앞에 오는 이제 신 접두사일 거고요. 여성이라는 명사랑 합쳐지는 파생어겠죠.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앞에 말에 받침 있고 뒤에 말이 모음으로 시작인데 그게 여니까 발음할 때 니은이 첨가돼서 신여성 요렇게 발음하게 된다는 거.
자, 니은 첨가 현상은 우리가 음운의 변동을 살필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다음으로는 사이소리 현상을 보겠습니다. 자, 사이소리는 명사와 명사가 결합하는 합성어일 때만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얘는 세 가지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앞에 조건을 더 볼게요. 합성어인지 확인을 해요. 그리고 그 합성어가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이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무조건 고유어가 한 개 이상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로 만들어져 있거나 고유어 뒤에 한자어가 오거나 한자어 뒤에 고유어가 와야 하는 경우라는 겁니다.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에선 안 돼요. 자, 그리고 앞말이 울림소리로 끝나야 됩니다. 우리 아까 모음은 울리면서 나는 소리니까 전부 다 울림소리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즉, 받침 없이 모음으로만 끝이 나거나 혹은 노란 양말이라는 울림소리가 받침으로 들어가져 있을 때 이때 소리가 덧나는 케이스가 세 가지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뒷말의 첫 소리가 안 울림 예사 소리인데 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즉, 지금 예시로 산길 같은 게 들어져 있죠. 자, 산 플러스 길입니다. 합성어예요. 그런데 앞에 말이 니은으로 끝나죠. 즉, 울림소리로 끝이 났습니다. 뒤에가 예사 소리예요. 그런데 발음할 때 산길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산길 이렇게 된 소리로 갑자기 소리가 추가로 덧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예요. 뒷말이 니은, 미음, 비음으로 시작을 하네요. 이랬을 때 갑자기 니은이 첨가될 거래요. 자, 잇몸은요. 이 플러스 몸이죠. 즉, 명사 플러스 명사인 거 확인됐고 둘 다 한자어가 아닌 것까지도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 받침이 없으니까 모음, 즉 울림소리로 끝이 났습니다. 뒤엔말의 시작이 비음인 미음으로 시작됐어요. 자, 이때 발음을 하면 잇몸 이렇게 니은이 갑자기 첨가가 되어서 소리가 나게 돼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케이스가 됩니다. 세 번째는 뒷말의 모음이 이 또는 야여유요로 시작을 할 때요. 니은이 첨가된다는 거예요. 깻잎, 깨 플러스 입이죠. 앞에 말에 받침이 없으니 울림소리로 끝이 났습니다. 자, 뒤엔 말이 이로 시작을 하게 되네요. 즉, 초성이 없고 모음으로 시작하죠. 자, 이 경우에 니은이 덧나서 깻잎 이렇게 발음이 난다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중요해요. 바로 사이시오 표기입니다. 그때 이렇게 사이소리 현상이 전부 일어나는데 앞말에 받침이 없다? 그러면 내가 이 지금 단어에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라는 힌트를 주고 싶은 거예요. 표식을 남기고 싶은 거죠. 그 표식이 바로 사이시옷입니다. 왜 위쪽에 있는 요 잇몸이나 깻잎 같은 경우에 이 플러스 몸인데 중간에 이상하게 시옷이 들어가죠. 이 이유가 뭐다? 사이시오 표기 때문이다. 깻잎도 우리 적을 때는 깻잎 이렇게 적게 되는 거죠. 자, 빗물 같은 경우도 비 플러스 물이고, 자, 그럼 빗물은 몇 번째 케이스가 될까요? 빗물, 니은이 덧나니까 두 번째 케이스죠. 그리고 앞말에 받침이 없으니까 형식 이제 이 표식으로서 사이시옷인 시옷을 남겨주면 된다. 사잇소리 현상이라는 이 말 자체에도 지금 사이시옷으로 시옷이 들어가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한번 볼게요. 사이 플러스 소리가 합성어를 이루고 있습니다. 둘 다 한자어가 아니죠. 앞에 말에 받침이 없으니까 울림소리로 끝이 났어요. 그리고 뒤에 말이 소리, 예사소리네? 발음해봐요. 사이, 소리. 첫 번째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사이소리 첨가가 일어나는 단어였습니다. 앞에 말에 받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표식으로서 사이시옷을 적어줘서 사잇소리 이렇게 적게 된다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자,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자어로만 이루어진 합성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이시옷을 표기하면 안 되거든요. 하지만 예외 6가지가 존재합니다. 곳간, 셋방, 숫자, 잣간, 댓간, 횟수.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인데요. 이제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이 친구들은 사이시옷 표기를 해준다는 거. 자, 아래쪽에 있는 확인 문제도 첨가와 관련된 확인 문제들입니다. 꼭 한번 풀어보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요거 반모음 첨가 끝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반모음 첨가는요. 모음으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옵니다. 이때 갑자기 반모음 J라고 적혀있는 거 반모음 E죠. 이게 첨가되는 현상이에요. 이때는 첨가가 된 거랑 첨가가 안 된 거 둘 다 표준 발음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예시를 볼게요. 꽃이 피어라는 말이 있어요. 자, 보세요. 모음으로 끝나는 형태소죠. 근데 이 뒤에 지금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라는 형태소가 왔어요. 이때 갑자기 반모음이가 첨가될 겁니다. 그러면 어에다가 반모음 이 첨가하면 어떻게 발음 나죠? 피여가 되겠네요. 이것도 인정되는 발음이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첨가인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 이 단모음도 하나의 음운으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숫자를 세어보면 피어는 총 3개의 음운이에요. 그런데 피어는 4개의 음운이죠. 하나가 첨가되었구나. 그 첨가된 게 바로 반모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총 이제 이 반모음과 관련된 현상이 3개가 있는 거죠. 반모음화 교체였습니다. 반모음 첨가, 그리고 앞쪽에서 배웠었던 모음 축약까지도 이제 모음 축약은 물론 반모음과 관련된 건 아니지만 반모음의 추가가 아니라는 지점에서 꼭 같이 기억을 해둬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 있는 이 부분을 헷갈리지 않는 게 이번에 모의고사라든지 수능특강과 관련된 문법을 배울 때는 가장 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첨가까지 전부 다 보았고요. 나머지 기타 현상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연음 현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음을 기타 현상에 넣어둔 이유는 이 친구가 변동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연음 현상은 음운 변동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현상입니다. 형태소의 종류에 따라서 연음이 되는 양상이 달라진다는 게 포인트예요. 일단 연음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앞팻말에 받침이 있고 뒤팻말이 모음으로 시작할 때 그 앞팻말 받침을 뒤쪽으로 올려서 발음하는 걸 연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건 실질 뒤에 형식이 올 때 그냥 곧바로 올려서 발음할 수 있는 거고, 실질 뒤에 실질이 오는 경우라면 꼭 그 앞팻말에 있는 받침에다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든지 혹은 자음군 단수나 같은 받침과 관련된 현상들을 적용을 시켜주고 위쪽으로 연음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 꽃 플러스 이, 꽃은 실질이고 이는 형식이죠. 이 경우에 연음이 꽃이 이렇게 발생하게 돼요. 그런데 꽃 플러스 위라는 실질 플러스 실질일 경우에는 이게 분명히 치읓 우리 발음 못한단 말이에요. 무슨 현상?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 뒤에 꼬, 뒤 연음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 그래서 꼭 이거는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자, 자음군 단순화에 관련돼서는 또 설명을 안 했으니까 이 연음 현상에서 그걸로도 이제 마지막으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닭을 봅시다. 닭 뒤에 이라는 형식이 왔어요. 그러면 얘는 달기라고 하나를 연음해서 곧바로 연음해서 발음하는 게 표준 발음이 됩니다. 그런데 닭 뒤에 위라는 닭 위에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닭 위에 실질 뒤에 실질이 오는 경우라면 얘를 절대 달귀라고 발음하면 안 되고, 여기에 무슨 현상? 자음군 단순화 현상, 고모편이기 때문에 기억이 살아남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을 살아남게 한 상태로 위로 올려서 다귀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는 발음이라는 거. 그래서 꼭 형태소를 구분하는 게 변동 현상이 있어서도 중요하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쪽에 두음 법칙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음 법칙은요. 한자음에 해당이 되는 법칙들입니다. 꼭 한자음과 관련된 거라는 거. 녀뇨뉴니가요. 단어의 첫머리, 즉 제일 첫 번째 글자에 올 때는 두음 법칙을 적용해서 여요유이로 적어야 돼요. 자, 멀쩡히 있던 니은이 사라졌네요. 그러면 이 첫 번째 두음 법칙은 어떤 거에 해당이 될까요? 탈락 현상에 해당이 되겠죠? 예시로 여자가 아니라 여자, 뇨소가 아니라 요소, 닉명이 아니라 익명 이렇게 적고 발음도 두음 법칙을 적용해서 발음을 해줘야 된다는 거. 탈락 현상의 일부입니다.
두음 법칙에 붙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붙임이라는 말은 결국 예외라는 뜻이에요. 두음 법칙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거죠. 첫 번째,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에서는 야나 여를 인정합니다. 면양, 면연 같은 경우 몇 연이라고 발음하지 않아요. 2번, 단어의 첫머리가 아니라면은 본음대로 적는다. 즉, 두 번째 음절 이하에 오면은 두음 법칙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 세 번째,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가 붙어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니은으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서 적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여성 같은 경우에 혹시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지만 니은 첨가의 현상이 일어나는 아이였단 말이죠. 그래서 발음할 때 신여성 이렇게 발음이 나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분명히 이 여자가 계집여자고 원래 발음이 여인 건 알겠는데 두음 법칙은 단어의 첫머리에 있을 때만 인정이 된다 했잖아요. 그럼 얘 지금 두 번째 음절에 있거든요. 그럼 신여성이라고 적는 게 맞지 않나? 그냥 니은을 살려서 이렇게? 근데 아니라는 거죠. 이유가 뭐냐? 이 앞에 붙은 이제 신자가 접두사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여성을 그냥 두음 법칙을 적용해준 채로 적습니다. 근데 얘는 이 예외를 그냥 외우는 것보다도 사실 단어를 외우는 게 조금 더 빠를 거예요. 단어가 몇 개 안 될 뿐더러 신여성, 공연불, 남존, 여비 같은 예외적인 단어를 외워서 이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처리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명사를 붙였을 경우는 본음대로 적습니다. 한국 여자대학교, 대한요소비료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고유명사가 되죠. 그리고 둘 이상의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단어로 인정해줘서 두음 법칙을 적용을 해서 적는다는 거. 얘가 니은과 관련된 두음 법칙이었고요. 다음은 리을과 관련된 두음 법칙입니다. 한자음 랴려, 레료, 류리가 단어의 처음에 올 때는요. 두음 법칙에 따라서 야여, 예요, 유이 이렇게 적게 됩니다. 그래서 량심이 원래 맞는 말인데 량이 맨 앞머리에 못 오기 때문에 양심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얘도 멀쩡히 있던 리을이 사라지니까 탈락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얘도 탈락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붙임을 역시나 보면 의존명사에서는 리음을 인정해준다. 그리고 단어의 첫머리가 아니면은 보듬대로 적으면 되고 요 세 번째는 좀 미리 알고 계시면 좋죠.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오는 렬, 률은 열율로 적는다. 비율, 분열 같은 경우에. 이거는 그냥 진짜 암기를 한번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리을과 관련된 두음 법칙은 사실 이 랴려, 레류, 류류 말고도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라, 러, 루, 로 같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한자음의 발음이 원래 라로, 루로인 게 단어의 첫머리로 올 때는요. 나, 너, 누, 노로 바뀝니다. 이것의 예시로 늙을 로자를 쓴 노인은 원래 로인이에요. 늙을 로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거 어떻게 쓰죠? 노인이라고 쓰고 발음도 노인이라고 하죠. 이 이유가 뭐다? 요 로와 관련된 두음 법칙 때문이다. 얘도 결국에. 그럼 이 경우에는 교체 현상이라고 말해야겠죠. 야려류료가 야여유요가 되는 건 탈락이지만 라러루로가 나너누노가 되는 것은 교체이다. 그래서 두음 법칙은 이제 한자음이라는 특수한 경우에 그리고 랴려류료, 야녀유뇨 같은 애들이 단어의 맨 첫 번째에 오는 특수한 경우에 발생하는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유라고 한다면 발음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렵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현대국어에서는 발생하지만 이제 중세국어로 가면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도 나중에 중세 문법을 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용언의 규칙 활용 형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실 왜 품사론이나 형태론에서 다루지 않냐면요. 결국에는 발음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음은 변동 현상에 같이 넣어서 설명하는 게 보다 쉬운 설명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뒤쪽에 이제 붙여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언이라고 하면 동사나 형용사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용언은 변하지 않는 부분인 어간, 변하는 부분 어미 이렇게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활용이라고 하면 이 어간의 어미가 계속 변해가지고 달라붙는 현상을 이제 활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활용의 양상을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규칙과 불규칙 활용입니다. 먼저 규칙 활용은요. 이 활용할 때 둘 다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시 볼게요. 먹고 먹으니 먹어서 먹으면. 즉 먹이라는 어감도 그대로고요. 고, 은이, 어서, 으면에도 차이가 없어요. 원래 그냥 그렇게 생긴 어미가 단순히 달라붙을 뿐인 겁니다. 자, 또는 형태의 변화가 있을 순 있어도 그것이 보편적인 의문 변동 규칙, 즉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교체 탈락 추격 첨가 중에 하나로 설명이 가능한 경우죠. 예를 들면 리을 탈락, 울다라는 울 어간에다가 는이라는 우리 아까 리을 탈락 첫 번째 조건이 뭐였죠? 리을로 끝나는 어간 뒤에 니은이나 비읍, 시, 오로 시작하는 어미가 달라붙으면은 이 리을이 탈락한다 했죠. 그럼 여기서도 리을이 탈락해서 적히고 발음이 될 거 아니에요? 분명히 어간이 바뀌었지만 이건 리을 탈락이라는 탈락 변동 현상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규칙적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다음 으탈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다라는 어간 쓰에다가 어가 결합했어요. 써. 왜? 어간이 바뀌었는데 불규칙이 아닌 이유는 으탈락이라는 규칙적인 음운 변동으로 설명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불규칙 활용. 여기가 이제 머리가 아픈 거란 말이죠. 근데 요거는 암기를 좀 해두고 있으시는 게 사실 좋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간이 바뀌는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즉, 어미는 바뀌지 않고 어간만 바뀌는 활용이에요. 시옷 불규칙입니다. 즉, 받침에 있는 시옷이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 앞에서 탈락할 겁니다. 있다라는 it에다가 어가 붙어서 이어. 집을 짓다라는 어간 짓 뒤에 어가 붙으면 지어. 이렇게 시옷이 날아가는 거. 우리는 시옷 탈락이라는 규칙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불규칙에 해당합니다. 자, 이 불규칙 활용의 또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면 규칙 활용과 달리 일어나지 않을 때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다 같은 경우에는 벗어라고 했을 때 버어라고 시옷 탈락이 일어나지 않죠. 즉 되게 드물지만 간혹가다 이렇게 시옷이 탈락하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것들을 시옷 불규칙이라고 불러.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시옷 뒤에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가 오면 탈락되는 게 아니구나. 특정 단어들에서만 드러나는 현상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음은 디귿입니다. 디귿으로 끝나는 그 모음이요. 어미 앞에서 리을로 교체되는 현상입니다. 듣다가 어를 만나면 들어가 돼요. 묻다가 어를 만나서 물어가 됩니다. 근데 이때의 묻다는 에스크, 질문을 묻다가 되겠죠. 질문을 물어보았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옆에 규칙 활용의 예시 보실래요? 내가 사람을 땅에 묻으려면, 좀 무섭긴 하지만 묻으려면 물어가 아니라 묻어라고 규칙적인 활용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발음이 나는 단어더라도 이게 의미에 따라서 활용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됩니다. 세 번째, 비읍 불규칙. 비읍이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 앞에서 오나 우로 바뀝니다. 그리고 뒤에 오는 아이랑 결합하게 되거든요. 눕다 뒤에 어가 붙으면 누워. 이게 어떻게 누워가 되냐? 그리고 왜 이게 어미가 아니라 어간이 바뀌는 것이냐? 왜냐? 형태로 보면은 어가 워가 됐으니까 이거 많지. 어미가 바뀌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비읍이 우로 바뀌었고 그래서 이 우가 반모음 우가 되어서 어랑 결합하는 이 뒤쪽에서는 우리가 어미가 변했다라고 보지 않아요. 바뀐 건 어간인 거고 그 바뀌어버린 어간 때문에 뒤에 오는 어미랑은 그냥 자연스럽게 결합이 이루어진 거지 어미가 바뀐 건 아니라는 거. 자, 줍어도 마찬가지. 줍다 뒤에 어가 붙어서 주워. 즉 이때도 비읍이 우로 바뀌게 된 거겠죠. 이 현상이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잡다, 뽑아 같은 경우가 예시가 되겠죠. 이 비읍 불규칙은 특히나 나중에 중세국어 같은 걸 하게 될 때 순경음 비읍과도 관련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과거에 순경음 비읍이 쓰였던 아이들이 현대로 넘어오면서 순경음 비읍이 오, 우로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이 비읍 불규칙이 굳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다음은 르불규칙입니다. 어간이 르로 끝납니다. 그리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이 르가 리을, 리을로 바뀌는 현상이에요. 흐르다가 흘러, 이르다가 일러가 되는 거죠. 이때 이르다는
선생님에게 말을 이르다 할 때의 일러 혹은 어딘가에 혹은 시간이 너무 이르다. 그러니까 이때 이르다는 시간이 너무 빠르다 라는 의미의 이르다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일러 바치다 할 때의 이르다가 르 불규칙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따르다, 치르다에서는 그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죠. 자, 우 불규칙입니다. 우라는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 앞에서 탈락해 버릴 거예요. 이렇게 푸다, 물을 푸다 같은 단어에다가 어가 붙었을 경우에 우가 갑자기 탈락하고 퍼가 된다는 거. 다음은 어미가 바뀌는 경우 3개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여불규칙입니다. 하 뒤에 오는, 얘는 외우기가 쉽죠. 왜냐하면 아의 조건 자체가 하 뒤에 오는 아나 여어가 여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여만 하나 알아두고 계시면 돼요. 공부하여, 뭐뭐하여 했을 때 하어가 아니라 하여가 된다. 여불규칙에 해당됩니다. 다음, 러불규칙. 어간이 르로 끝나는 일부 용언에서요. 어가 러로 바뀝니다. 이르 플러스 어 했을 때 이르러가 된다. 이때의 이르다는 도착하다의 이르다가 돼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이제 르불규칙을 보여주고 있는 이르다랑 구분을 잘 하셔야겠죠. 어딘가에 이르러서라는 말을 쓸 때는 러불규칙이다. 그리고 얘는 이제 어간이 아니라 어미가 바뀌는 경우가 된다. 다음, 너라불규칙. 명령형 어미인 어라가 너라로 바뀝니다. 주로 이제 오다라는 어간에다가 오에다가 어라가 붙을 때 오너라라고 되는 편인 거죠. 자, 마지막 어간과 어미가 둘 다 바뀌는 경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히읗 불규칙인데요. 히읗으로 끝나는 어간에 아어라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은 2개가 다 바뀌어요. 즉 앞에 오는 그 어간의 받침인 히읗도 사라지게 되고요. 어미도 바뀌어서 얘네들이 결합을 해서 하예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얘는 하예서 말고 파랏에도 적용이 됩니다. 파랗다 라는 어간에다가 아서가 붙게 되면 어떻게 변한다? 파레서 라고 변화한다는 거죠. 어간과 어미가 둘 다 바뀌는 현상입니다. 자, 마지막에 있는 요 불완전 동사 같은 경우에는요. 활용이 온전하지 못한 동사, 특정 어미와만 결합하는 동사들이 있다는 거. 가로다는 가로돼, 가론처럼 되나 니은이라는 어미랑은 결합하지만 가로고, 가로니, 가로어, 가로러 같은 다른 어미랑은 결합이 불가합니다. 더불다도요. 더불어는 자주 쓰이지만 더불고, 더불은이 더불러 쓰이지 못하죠. 대리다도 대리고 대리러는 되지만 대리니 대리어가 안 됩니다. 서슴다 역시 서슴지는 가능하지만요. 서슴고 서슴은이 서슴어는 불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이 정도는 만약에 문제에 관련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재빠르게 대표적인 어미들을 기억해 두고 있다가 어미들을 붙여봐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확인 문제도 꼭 불규칙 부분 복습을 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음운 변동과 관련된 내용은 전부 다 끝이 난 것 같아요. 자, 요 마지막 적용 순서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간단합니다. 그냥 새로운 단어를 봤을 때 내가 이 단어의 표준 발음법을 알고 싶을 때 어떤 순서대로 살펴보는 것이 제일 효과적인가 정리를 해본 건데요. 단어마다 사실 어떤 변동현상이 먼저 일어날지가 다 다르고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틀을 마련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지금 쌤이 보여드리는 이 순서나 틀은 어디까지나 참고사항, 팁 정도인 거고 각자 본인이 먼저 체크해야 될 부분을 구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문제를 많이 푸는 게 방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니은 첨가의 조건을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니은 첨가가 만약에 일어나는 단어라면 어쨌든 무조건 그 첨가가 먼저 일어나야지 그 뒤에 다른 변동 현상들이 착착착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니은 첨가가 되는지 조건을 확인해 보시는 게 첫 번째다. 자, 두 번째, 혹시 연음 현상이 일어나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죠. 근데 연음 확인할 때 포인트는 뒤에 오는 게 형식인지 실질인지 꼭 구분해서 연음을 적용해 보면 된다. 자, 이젠 받침과 관련된 걸 그 뒤에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받침이
뭐 노란 그 가느다란 물방울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생뚱맞은 받침이다. 그러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겠죠. 자, 그런데 받침이 겹받침이다. 그러면 자음군 단순화가 되는지 이제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표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혹시 히읗 탈락이나 리을 탈락이 있는지도 확인해 봐라. 그다음에 겹받침의 경우에는 경음화라든지 거센 소리 되기 적용을 먼저 시키자. 요거는 이제 요즘 수능 특강에서 조금 밀고 가는 추세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뭐가 먼저 꼭 일어나야만 하는 경우들이 존재하거든요. 이때 그 받침이 겹받침이라면 경음화 같은 게 일어나는 조건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경음화의 두 번째 조건이 뭐였죠? 용언의 어간이 뭐 니은, 뭐 리을, 미음 같은 친구들로 끝나고 뒤에 기억이나 뭐 그드스즈 같은 아이들이 오면 경음화가 일어난다 였잖아요. 그래서 앞에 말에 자음군 단수나 적용하기 전에 경음화 되는지 보고 거센 그 된소리 되게 되는지를 보고 된다면 적용시킨 뒤에 자음군 단수나를 그 뒤에 적용을 하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자음군 단수나를 적용해서 예를 들어 피읍 같은 게 살아남았다면 이 뒤에 모두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해서 비읍까지 다시 바꿔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 자, 다음 이렇게 받침에 관련된 문제들을 전부 해결하셨으면은 다음은 인접해 있는 음운 사이의 변동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사실 순서는 크게 상관이 없고요. 빼먹지만 않으면 돼요. 분명히 일어난 현상인데 이제 빼놓고 가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 인접한 음운들끼리 일어난 현상, 대표적으로 뭘 배웠죠? 비음화, 유음화, 자음 동화였죠? 국외음화, 모음과 자음 사이 동화였죠? 거센 소리 되기나 된 소리 되기 같은 것들이 적용이 되는 조건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된다. 자, 그리고 포인트는 절대 실제 발음에 의존해서 문제를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실제 국어 사용자이긴 하지만 일상의 발음은 표준 발음과 많이 다른 발음으로, 잘못된 발음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발음은 어디까지나 확인용으로 사용을 해보시면 좋고요. 이 음운론을 진짜 미스 없이 잘 풀고 싶다면은 밑에 있는 예시처럼 꼭 하나씩 음운 변동을 매긴 이 순서대로 체크해보는 걸 좀 훈련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28을 보고 냅다 그냥 28 발음을 해보고 이거 대충 발음해보니까 28인데? 자, 이미 결론 발음을 내어놓고 그럼 여기서 여기 어떻게 일어난 거지를 찾으려고 보면 안 보여요. 오히려 순서대로 자, 첫 번째 일단 니은 첨가 되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잖아요. 그럼 지금 얘가 니은 첨가가 되는 현상이란 말이야. 그러면 니은 첨가 적용해 본 거를 하나 넣어봐요. 그 다음에 이제 받침에 관련된 거 보자고 했었죠. 지금 리을은 괜찮아. 근데 리을, 비읍이 너무 거슬리잖아요. 자음군 단수자 적용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단 넣어본다. 자, 받침 해결했습니다. 그럼 뭐 보기로 했죠? 인접해 있는 음운들끼리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스물과 여덟 사이 리을과 니은이 인접해 있죠. 이 둘 사이에 뭐 일어나야 돼요? 유음화 발생해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인접해 있는 음운들끼리도 뭐가 없고 발음해보니까 28 이게 맞는 것 같죠. 그러면 얘로 확정. 이런 순서대로 가셔야지만 틀리지 않고 빼먹지 않고 음운 변동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음운의 변동은 절대적인 적용 순서가 없고요. 또 만약에 단어가 용언인 경우에는요. 어간이랑 어미 분리를 먼저 좀 해봐서 구분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용언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표기에 반영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으탈락이라든지 동음탈락 같은 경우도 이 어간 어미를 미리 밝혀보지 않으면은 현상이 일어났는지조차 모를 수 있거든요. 표기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음운 변동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순서까지 알려드렸어요. 정말 음운론 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